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선주라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은퇴하기 전까지는 국제투자은행에서 재정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벌고 어디로 흘려보내는지 숫자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죠. 지금은 조용히 동네 공원 걷고 시장 가서 장 보면서 소일하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숫자와 문서가 먼저 들어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종이와 돈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주전자 올려놓고 TV 뉴스를 틀어놓은 채 물김치를 한번 뒤집어주고 조금 있다가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골목 철물점 사장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하면 저도 웃으면서 안 나가면 다리가 굳어버려서요 하고 대답하는 것까지 늘 하던 그대로였죠. 집에 돌아와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오늘은 낮에 뭐 해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을 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38이고 결혼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을 벌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여럿 봐서인지 제 마음 한쪽에는 늘 괜찮겠지? 하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밥 먹었어? 하는 여유 있는 톤이 아니라 어딘가 마른 기침을 하고 난 사람처럼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쯤에 시간 좀 돼? 그 한마디에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말이 조금 가벼워지고 목소리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지금 이 아이 목소리는 반대로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오겠다는데 안 될 리가 어디 있냐. 집으로 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잠깐 숨 고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응 저녁에 갈게. 나 혼자 말고 지연이랑 같이 갈게. 며느리 이름까지 같이 나온 걸 듣는 순간 이건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는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싱크대 앞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설거지거리를 챙기고 있는데 머릿속은 이미 온갖 경우의 수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이 문제인가, 사업 문제인가, 부부 사이 문제인가. 제 나이쯤 되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개 상담 자리에 불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니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녁찬을 준비했습니다. 주방 칼로 물을 썰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녁으로 가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속 두근거림과 같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 즈음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평소 모습이었지만 얼굴색이 평상시랑 달랐습니다. 아들은 눈밑이 퀭했죠.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입꼬리만 움직이고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왔나? 들어와라. 슬리퍼를 끌고 들어오는 둘의 발소리가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 다 돼간다. 앉아 있어라. 제가 그렇게 말하니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엄마가 해준 밥 오랜만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국을 올려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슬쩍 둘의 표정을 봤습니다. 둘 다 밥상은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국을 한 숟갈 떠먹는 동안 말이 잘 안 나오고 젓가락만 움직이는 식탁, 그 공기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집안에 큰일이 났을 때도 이런 공기였거든요. 며칠 전 장 본 나무를 같이 내고 갈치 한 토막 붙인 걸 올려놓고 반찬을 하나씩 밀어주면서 괜히 농담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굳어 앉아있냐. 내가 오늘 뭐라 하려고 부른 줄 아나. 그러자 지연이 겨우 웃으면서 어머니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예의 바른데 목소리 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겠다는 지연을 말려서 제가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헹기면서 거실 쪽에서 나는 조용한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둘이 뭔가 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손을 닦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라. 준호가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앉을 때는 어릴 때부터 항상 무슨 사고를 친 뒤였습니다. 엄마. 한 번 부르고 말이 이어지지 않자 지연이 옆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가 손으로 지연의 무릎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내가 말할게.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쉰 뒤 말했습니다. 엄마, 나 빚을 졌어. 사람이랑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종류의 일이 닥쳤는지 말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조금 힘들다와 빚을 졌다는 완전히 다른 무게거든요. 얼마나? 제가 바로 금액을 물었습니다. 괜히 왜 그랬냐부터 묻고 싶었지만 저는 평생 숫자부터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생각보다 좀 커. 그 대답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공포를 감추려는 표현이었습니다. 곧이어 입에서 나온 금액은 제가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한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천천히 그 숫자가 입안에서 굴러나오는 동안 방 안 공기가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카드빚이나 마이너스 통장 수준이 아니라 대출 몇 개를 겹친 뒤 추가로 뭔가 더 얹어야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대출이냐 사채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고개를 떨구더니 둘 다 섞였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은행과 제도권만으로는 해결이 안 나서 결국 문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까지 손이 뻗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계약서 가져왔냐?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가방을 뒤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들어있는 종이 몇 장. 멀리서 보기에도 서류들이 일정한 형식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붙여온 듯 들쑥날쑥했습니다. 파일을 받아들고 저는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직 나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글씨 크기가 작아도 중요한 부분은 금방 보였습니다. 첫 장은 은행 대출 문서였습니다. 대출 금액, 금리, 상환 방식 전부 평범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부터가 문제였죠. 이자율이 한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는데 눈을 한 번 더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비율을 써놓는다는 건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체 시 이자율 옆에 붙은 숫자는 더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위약금 조항, 상환 방식 중간에 포함된 일괄 상계 문구까지. 제 눈에는 그 문장이 전부 한 줄로 읽혔습니다. 한 번만 늦어도 한 번만 엇박자가 나도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런 문구를 아무 설명 없이 내미는 곳들이 어떤 곳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거 내가 직접 읽어보고 사인한 거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은 봤어. 그 대답은 실제로는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보지 않던 형태의 문장을 만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대충 보고 도장부터 찍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연은 옆에서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잘 몰라서요라든가 제가 좀 말렸어야 했는데 같은 말이 나올 법한데 지연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기다 보니 어느 한 장에 하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인. 그 옆에 적힌 이름이 제 아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과 함께 준호 서명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제가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머뭇거리는 사이 지연이 먼저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그냥 준호 씨 사업같이 도와주던 분이에요. 명의를 같이 쓰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의를 같이 쓴다는 말, 대출이 더 잘 나온다는 말, 책임은 나중에 나누면 된다는 말. 이런 문장들 뒤에는 늘 비슷한 결말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모든 걸 뒤집어 쓴 채 남는 구조.
이 사람하고 이 문서 같이 작성할 때 변호사나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있냐? 제가 물었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져온 양식이라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서둘러서.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서류를 다시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이상 읽어봐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준호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감기 걸려서 칭얼거리던 목소리가 순간 겹쳐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이렇게까지 큰일을 저질러 놓은 자식을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마음이 먼저 솟아오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지만요. 일단 울 일은 아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겨우 들었습니다. 너 지금 이 문서가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지? 응. 나는 안다. 너한테 유리하게 만든 종이가 아니다. 거기까지만 말해도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계속 와.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집이며 뭐며 다 가져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집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준호 부부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두 집을 모두 엮어보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전화는 누구한테서 오냐? 그 계약서 가져온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지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제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들거리는 기운이 맺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먼저 아는 사이냐?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다가 제 눈을 한번 제대로 마주친 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하다가 잘못 엮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길게 판을 깔고 들어온 사건이라는 걸요. 좋다. 저는 자리에 조금 더 깊게 몸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 상황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 서류들 내가 다시 다 읽어볼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 하나도 빼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야 한다.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 등만 켜놓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파일이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데도 방 안에 다른 숨소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자구조 기한, 위약금, 연체시 처리 방식, 보증관계, 명예. 숫자와 문장들 사이사이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아들을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엮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판을 이상하게 짰을까? 단순히 돈만 뜯어낼 생각이었다면 훨씬 쉬운 방법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쉽게 못 빠져나오는, 마치 계단처럼 한 칸씩 더 떨어지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이건 돈 욕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보내고 나서야 만족하는 부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묵은 직업병 같은 것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예전에 상담하던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대신 서류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아들이 망가진 뒤에야 문서를 가져왔었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말 믿지 말고 종이를 보셔야 합니다. 종이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제 그 말을 제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문서를 덮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 잘못이나 사업 실패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함정이고 그 함정 중심에 내 아들이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함정까지 아들을 끌고 간 사람이 누군지 이제 곧 정확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감이 됐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누가 얼마나 잘 짰나.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 판을 되돌려서 너희 쪽으로 밀어 넣어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거든요. 저는 다시 파일을 가방에 넣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이 나갔던 은행, 사채 문서에 찍힌 주소, 계약서 하단에 적힌 상대 이름, 그리고 지연의 눈빛. 모든 조각을 차례대로 짚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포트를 올려놓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자. 최선을 다해 이 사람 인생을 다시 세워보자. 그렇게 제 나이 72에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밤새 문서를 들여다보며 정리한 생각들이 아침 햇빛 속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평생 일을 하던 버릇 때문인지 저는 늘 문제를 조각으로 나눠서 본 뒤 다시 하나로 맞추는 방식을 씁니다. 이 일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표정,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 문서에 적힌 낯선 이름, 그리고 말끝마다 비어있던 공백들. 그 공백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하나씩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대출 문서가 제도권에서 시작됐다는 건 상대가 최소한 겉으로는 정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접근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경우 시작점이 은행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누군가 연결선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 상담실에서 문서를 꺼내 보이자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고객님, 이건 저희가 낸 대출이 맞긴 합니다만 이후에 붙은 서류들은 저희 쪽 문서 양식이 아니네요. 그 말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출 처리하던 담당자분이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직원은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당시 상담자는 저희 정규 직원이 맞고요. 추천인 항목에 외부 상담인이 한 명 적혀 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추천인.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대출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 대부분은 개인 사무실이 없고 고객과 영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은 남에게, 이익은 자기에게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죠. 제가 종이에 적힌 그 추천인 이름을 보자마자 어젯밤 문서 하단에서 본 이름과 동일하다는 걸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첫 조각이 이미 맞춰진 겁니다. 은행에서 나와 햇볕 아래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퍼즐 한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시작부터 같이 움직였구나. 이제 다음은 사채 문서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그 문서는 주소지가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정식 업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정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형식상 적어둔 주소지가 가정집일 때도 많았죠.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건물은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복도는 좁아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죠. 역시 이쪽은 껍데기구나. 혼잣말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 여기 옆집 사는데요. 혹시 그 XX캐피탈 찾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긴 진짜 사람이 안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쯤 남자 셋이 와서 우편함 열고 가는 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신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여기 주민들은 다 싫어해요. 그 몇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 우편함만 차려놓고 실질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붙잡는 구조. 접근 방식이 이미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피해보신 거예요? 제 아들이요. 아이고,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조심하세요. 오피스텔을 나서는 길, 저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측은함, 그리고 묘한 확신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일 지연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딱 거기까지 생각한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잠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연 목소리는 어제랑 다르게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말을 주려 하고 단어마다 힘이 빠져 있었죠. 지금 어디냐? 근처 카페에 있어요. 잠깐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제 불안해서 스스로 하는 말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지연은 창가 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었고 손가락은 자꾸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길 기다리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은 손을 꽉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 준호 씨 빚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잘 아는 쪽이 있다고 해서 믿고 따라갔는데 그 말은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느렸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하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제가 조용히 묻자 지연 얼굴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건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잠시 후 지연 눈가가 붉어지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준호 씨한테 말 못하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 한 문장은 제가 2시간 동안 서류를 뒤지고 은행과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의심을 한꺼번에 굳혀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손목을 움켜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 씨 이름을 자꾸 꺼내고 사업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하고 그러다 대출같이 진행하면 더 좋다고. 그 말은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흘러나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한마디를 더 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준호 씨를 바지 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컵을 잡은 지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제가 확인해야 할 건 분명해졌습니다. 지연아.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말해라. 틀리면 안 된다. 지연은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 시간 감춰온 상자를 여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달 떨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은행 추천인 이름, 사채 문서 보증인 이름, 그리고 어젯밤 문서에서 봤던 그 이름과 정확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냉정한 감정이 하나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그림은 다 맞춰졌다. 아들은 이용당했고 며느리는 흔들렸고 내연남은 욕심에 취했고 저는 이제 판을 뒤집을 차례였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모든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내가 겪은 일, 들은 말, 받은 메시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지연은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늦은 깨달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판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내가 그들의 욕심을 그대로 돌려서 진실을 끌어낼 차례라는 것. 카페를 나서는 순간 가을 햇빛이 뜨겁게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좋다. 이제 첫 단추는 꿰었다.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카페에서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조금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퍼즐 조각들은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은행 추천인, 사채 문서의 보증인, 지연이 말한 내였나. 이름과 상황, 행동 패턴이 전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전부 조종한 뒤 일이 터지면 사람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구조. 제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봤던 가장 악질적인 방식이었죠.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나서도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만 틀어놓고 있었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신고를 하면 아들은 아들대로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도장을 찍은 쪽이 약자니까요. 무엇보다 상대가 얼마나 깊게 준비를 해두었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쪽을 방어하는 장치도 미리 깔아놓곤 합니다. 그저 속았다고만 주장해서는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입으로 말하게 만들자. 제가 국제 쪽에서 일을 할 때 늘 외우다시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돈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욕심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이 충분히 커지면 그때부터는 숨기려 했던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진 욕심은 분명할 것입니다. 준호 이름으로 이미 끌어온 돈, 앞으로 더 끌어올 수 있는 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책임을 준호에게 떠넘기고 혼자 빠져나갈 발판까지 마련해 두었겠죠. 그 욕심을 더 크게 만들어주자. 이게 제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뽑아내야 했어요. 저녁 무렵 지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회사를 마치고 조금 늦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따뜻한 차를 올려놓고 저는 지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고 눈동자가 자꾸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으로 부르자. 내가 말한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만식이요. 그 이름을 제 입안에서 한 번 더 굴려봤습니다. 그래, 최만식. 내가 결혼 전에 알고 지냈다고 했지.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힘들 때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내가 준호 이야기를 꺼냈고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지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 말까지 제가 했다고요? 내 표정을 보면 말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제가 조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업을 같이 봐주겠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너무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솔직히 기대도 했어요. 그 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 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곤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 씨한테는 직접 연락을 안 하고 저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준호 씨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도 자주 했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을 엮어 넣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런 쪽에 센스가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이름을 쓰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고도 했어요. 그 문장은 이미 머릿속에 있던 그림과 완전히 겹쳤습니다. 최만식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준호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세워둘 사람으로 보고 접근한 것입니다. 지연아.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대충 말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라. 특히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먼저 꺼낸 제안들. 지연은 긴장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대화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어느 날은 골목길에서, 어느 날은 회사 근처에서. 지금 이 구조면 남편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했어요. 대신에 당신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자 지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단지 돈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준호 씨를 전제로 깔고 저한테 다가온 거였어요.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제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세운 얘기는 뭐였냐? 준호 이름으로 한 번 더 크게 빌리자고 한 돈, 그걸 어디에 쓴다고 했냐? 지연은 손가락을 꼬며 말했습니다. 강남에 곧 보상 나오는 땅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미리 돈을 모아 두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보상, 재개발, 내부정보 선정.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욕심을 자극하기 좋은 말들이었죠. 그냥 땅 얘기만 한 건 아니다. 분명히 해외 쪽이나 투자 상품 이야기도 같이 꺼냈을 거다. 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평생을 살았다. 제가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더는 숨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강남 땅 보상금 나오면 그걸 해외 펀드로 빼돌려서 세금도 줄이고 상장 준비하는 회사에 미리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 남들은 모르는 기회를 잡는 거래요. 그 한 문장에서 저는 최만식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 보상 해외 절세 우회 상장. 5단어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식.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기에 딱 좋은 말들입니다. 좋다. 제가 등을 곧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도 직접 하게 만드는 거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그래야 한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말과 문서 일부만 있는 상태다. 그 사람 입에서 직접 준호를 바지 사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말할까요? 욕심이 충분히 크다면 말한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가 조금만 더 키워주면 된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한 가지 그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작은 방 안, 탁자 하나, 의자 3개. 거기 앉아있는 저와 지연 그리고 최만식이라는 사람. 탁자 위에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과 종이들이 놓여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유리한 판이라고 믿는 순간 스스로 입을 여는 장면.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음 날 저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그 사람이 탐낼 만한 이야기 만들기. 2.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기. 3. 그 사람 입에서 직접 계획을 말하게 하기. 4. 그 말을 남기는 장치 준비하기. 공책을 덮고 나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그 사람한테 연락해라.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전해라. 조금 지나지 않아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화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할 거다. 지금 판을 접을지 아니면 더 크게 벌릴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크게 벌리는 쪽을 택하게 만들 거다. 하루 동안 답이 오지 않다가 늦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왜 끼어드냐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자기가 직접 설명하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창 일할 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은 대개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 논리로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 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입으로 제일 깊은 구덩이를 파 내려갈 테니까요. 언제 어디서 보자고 하더냐. 제가 묻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 오후에 강남 쪽 조용한 카페에서 보자고 해요. 미리 사람 없는데 알아두었다고. 그 말까지 듣고 나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났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알겠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나갈 거다. 준호는 아직은 모르게 하자. 너와 나 그리고 그 사람. 셋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으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리컵에 부딪혀 반짝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이제 준비해야 할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랑삼아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큰 기회라는 껍데기를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 제가 평생 다뤄온 숫자와 구조를 조용히 숨겨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게 자기 쪽으로 기울어진 판이라고 굳게 믿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욕심이 깊어질수록 진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판이라는 걸요. 주말 오후 저는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강남 쪽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미리 알려준 자리, 카페 맨 안쪽 창가에서는 바깥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말하자면 누가 봐도 밀담 나누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장소를 골랐다는 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먼저 보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린 채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출입문 쪽을 향해 떨리고 있었어요. 왔나. 제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가벼운 향수 냄새와 함께 한 남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말끔하게 손질된 손톱, 하지만 얼굴에는 얄밉다기보다 자신감 과잉이 먼저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자리로 다가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 어머님. 직접 뵙네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대출 문서에서 본 이름. 은행 직원이 말한 외부 추천인. 사채 문서 말미에 적힌 낯선 서명. 바로 최만식이었습니다. 앉지요. 제가 짧게 말하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설명.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망하는 말의 첫 문장입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만식은 손을 비비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준호 씨 사업은 잠깐 자금순환이 막힌 거지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만 아주 약하게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자기 목을 스스로 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연 씨도 아시다시피 강남 쪽 보상건이 곧 나오면 여기 들어간 투자금은 크게 불어납니다. 그때까지 준호 씨만 조금 버티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분명 자신감이 실린 톤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이 판을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는 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만식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요. 해외 펀드로 우회 투자 들어가는 구조라.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께는 이해시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머님 같은 분?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저 70대 시골 어르신 정도로 보였던 듯 했습니다. 나는 국제투자은행에서 일했다. 해외 펀드 구조 우회 상장 절세 스킴.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이미 다 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만식의 얼굴에서 오류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계획과 계산에 없던 정보가 튀어나왔다는 뜻이죠. 한 박자 늦게 억지 미소가 붙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뭐 그럼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네요. 저는 카페 테이블 위에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구조. 이건 누군가를 완전히 바지 사장으로 만들 때 쓰는 방식이다. 실제 투자는 없고 문서만 돌리고 마지막에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만식은 입꼬리를 한번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그 말과 동시에 제 눈은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귀 뒤로 손을 한번 훑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깔고 입술 안쪽을 가볍게 누르는 것. 전형적인 말을 감추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지. 왜 준호 이름이 문서마다 들어가 있느냐. 만식의 미소가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아, 그건 명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고. 준호 씨는 그런 부분이 깔끔해서. 깔끔? 그 말은 이용하기 좋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럼 준호를 바지 사장으로 쓰려던 의도는 아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만식은 웃으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문서상으로만 그렇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내부에서 숨죽이고 있던 감각 하나가 꽉 하고 차올랐습니다. 문서상 책임은 준호에게 있고 실제 돈은 내가 가져가고 일 터지면 준호만 남고 너는 빠지겠다. 그 말로 들리는데? 만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제가 예상했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간은 피곤하고 약간은 억울한 척하고 약간은 이걸 왜 문제 삼지? 라는 표정. 어머님. 만식은 낮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준호 씨도 뭐 알고 진행한 거고요. 지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만식 씨. 준호는 몰랐어요. 모르게 하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카페 안 공기가 찢어지는 듯 긴장됐습니다. 만식은 지연을 노려보듯 쳐다보더니 이내 저를 바라보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차피 다 끝날 일입니다. 어머님도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인 화면을 테이블 위로 뒤집었습니다. 만식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책임은 준호가 진다고 했지? 그건 또 말했지. 준호는 몰랐다고. 문서상만 그렇다고. 만식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른 듯 바지 위에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성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지능범죄팀 형사들이었습니다. 최만식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함께 가시죠. 만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했어? 지연 너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게 했다. 형사들이 만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가 미친 듯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거래였어. 다들 이런 식으로 해. 나만 잡히면 불공평하잖아.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말한 그 문장들 다 녹음됐다. 만식의 몸이 순간 멈췄습니다. 내 욕심이 깊어질수록 너 스스로 판을 다 뒤집어준 거다. 형사들이 만식을 데리고 나가며 카페 안 공기는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잘못을 깨달은 건 늦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준호를 살릴 차례다. 그 순간 창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최만식이 체포된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금융기록 정리, 지연과 준호의 진술 조율까지. 저는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객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핵심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만식이 카페에서 스스로 내뱉은 말, 그가 보낸 메시지 기록, 대출 문서의 명예관계, 그리고 지연이 제출한 통화 녹취까지. 최만식은 처음부터 준호를 바지 사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였죠. 며칠 후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 얼굴은 유난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밥상을 차려주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일만 남았다. 무너진 건 다시 쌓으면 되고 잃은 건 다시 찾으면 된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괜히 고생해서 이렇게. 울지 마라.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내 잘못만도 아니다. 사람이 잘못 만난 것도 운이고 그걸 벗어나는 것도 인생이다. 그날 밤 준호는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게 어렵냐? 나는 내 편이다. 평생 내 편이지. 그 말이 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날 밤 아이 얼굴에는 조금 숨통 트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만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차갑고 판사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식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지연은 방청석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사 과정에서 협조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판사는 준호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영향을 끼쳤으나 고의성이 없고 범행 구조상 명백한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이후 채무 정리 및 회생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뒤 지연이 저에게 다가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은 후회로 가득했고 그 속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후회했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다만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랑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아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숨기지 마라. 숨기면 그게 죄가 된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뭐부터 시작해야 해? 제가 그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는 거다. 지금 내 통장, 빚 상황, 신용 상태 전부 클린 시트로 정리해 줄게.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만해라. 나는 내 엄마다. 준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마이너스. 몇 달 후 준호는 정리된 회생 절차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신용도 조금씩 회복됐고 생활비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어려운 노인들 돕는 작은 지원 단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원 단체? 응. 이런 금융 사기나 대출 함정 같은 거 나 같은 사람 또 생기지 않게. 엄마가 도와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무너진 자리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그동안의 긴 싸움이 전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되거나 누군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